막 결혼식을 올린 직후 시어머니는 제게 시동생 방으로 밥을 가져다 주라고 강요했습니다. 제가 이를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즉시 펄펄 끓는 매운탕 냄비를 들어 시어머니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댁에 발을 들인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젊은 며느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매운탕을 시어머니 머리에 붓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신혼의 문 뒤에서 대체 어떤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안과 성훈의 결혼식은 어제 막 끝났습니다. 충청남도 부여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 있는 시댁 마당에는 여전히 새빨간 폭죽 껍질과 시들어가는 장미꽃잎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즐거웠던 날의 떠들썩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부터 골목밖까지 청소를 하고 어젯밤 피로연해서 남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며칠 내내 하이힐을 신고 걸어다닌 탓에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두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시댁에 갓 들어온 새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성훈의 친척들이 잔치 후 첫 인사를 나누기 위해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안방 한가운데에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펄펄 끓는 생선, 매운탕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수육과 묵은지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인 심여사는 반짝반짝 닦인 넓은 대청마루에 가장 상석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한복을 입은 그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매서운 눈빛은 어르신들께 밥을 퍼담아 올리느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는 저를 향해 쉴 새 없이 꽂혔습니다. 성우는 어머니 바로 옆에 앉아 술잔을 들었다 놨다 하며 손님 접대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뿐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는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며 방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심여사가 젓가락을 상에 탁 하고 세게 내리쳤습니다. 온 집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향해 턱을 치켜들며 아주 거만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안아, 밥그릇에 밥 꾹꾹 눌러 담고 기름진 고기랑 제일 맛있는 생선 토막 듬뿍 올려서 2층 도준이 방에 가져다 줘라. 아침부터 게임만 하느라 분명 배가 등 가죽에 붙었을 거다. 꿈을 대지 말고 빨리빨리 움직여. 애 기다리게 하지 말고. 도준은 성훈의 친동생으로 올해 20대 중반의 나이에 체격도 크고 건장했지만 구제불능일 정도로 게을렀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순간부터 그 도련님이 집안일을 거드는 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2층 방에 틀어박혀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프거나 병이 났다면 가족이 침대까지 식사를 챙겨다 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래층에는 친척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신데 사지 멀쩡한 청년이 단지 게임에 빠져 있다는 이유로 형수가 밥상을 반까지 대령해야 한단 말인가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대한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집안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다 모여 계시는데 도준 도련님도 다 큰 어른이시니 제가 올라가서 식사하러 내려오시라고 부르는 게 도리에도 맞고 보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으로 밥상을 차려다 드리면 도련님께서 어른들께 의존하는 버릇이 들까 걱정스럽고 밖에서 보시는 어르신들도 저희 집안에 위계질서가 없다고 나무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심여사의 안색이 확 변했습니다. 눈썹은 위로 치켜 올라갔고 얼굴은 분노로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수많은 친척이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로서의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았다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더 이상 해명할 틈도 주지 않고 심여사는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이고, 아주 잘나셨어.
이 집에 발을 들인 지 하루도 안 지나서 방바닥이 따뜻해지기도 전에 감히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들고 시동생을 훈계해? 내 친정이 돈 좀 있다고 해서 상전 노릇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우리 집에 복이 차고 넘쳐서 너같이 버르장머리 없는 며느리를 들였구나. 그 모욕적인 폭언에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눈앞이 번쩍하더니 불꽃이 튈 정도로 거센 따귀가 제 왼쪽 뺨에 날아들었습니다. 짝 하는 파열음이 조용한 집안을 갈랐습니다. 분노에 찬 여자의 매서운 손찌검에 저는 비틀거리며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습니다. 입꼬리에서는 비릿하고 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귀에서는 삐 소리가 났고 뺨 한쪽은 화끈거리며 퉁퉁 부어올라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는 멍하니 심여사를 바라보다가 평생을 함께하자고 굳게 맹세했던 남편 성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어머니를 말리고 연약한 아내를 보호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그 자리에 멍청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며 어머니의 편을 들어 아기의 찬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지금 태도가 그게 뭐야? 엄마가 시키면 얌전히 할 것이지 어딜 말대꾸야. 며느리 주제에 분수를 모르면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시어머니의 따기보다 남편의 그 무정하고 나약한 태도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제 심장은 누군가에게 짓눌려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리겠다는 환상,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아내겠다는 결심이 일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런 어둡고 끔찍한 곳에 제 인생을 맡긴 것이 얼마나 뼈저린 실수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끈적하고 숨이 막힐 듯 차가웠습니다. 성훈의 친척들은 놀라서 눈만 둥그렇게 뜨거나 자기들끼리 수군거릴 뿐 단 한 명도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길을 꺾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집안의 기강을 잡는 당연한 일로 여기는 듯했습니다. 치욕스러움과 함께 활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은 극도의 분노가 가슴속에서 끓어올랐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나약한 눈물 따위는 성훈이 어머니를 거들어 저를 질책하던 그 순간 이미 분노의 불길에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손등으로 입가에 핏자국을 쓱 닦아냈습니다. 낯선 집안 사람들의 무관심한 얼굴들을 서늘한 눈빛으로 하나하나 훑어본 뒤 기세등등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서 있는 심 여사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나의 인내심을 비겁함으로 착각하고 나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다면 나 역시 이 썩어빠진 집구석을 위해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일 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몸을 돌려 상 위에 놓여있던 생선 매운탕 냄비를 집어들었습니다. 방금 부엌에서 떠온 터라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났고 노란 기름띠와 붉은 고춧가루 국물 사이로 뽀얀 생선살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힘과 분노를 담아 그 뜨거운 매운탕 국물 전부를 심 여사를 향해 확 부어버렸습니다. 비명 소리가 허공을 찢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곱던 비단 한복이 매운탕 국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팥조가리 몇 개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달라붙었습니다. 살이 데일 정도로 펄펄 끓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국물의 뜨거운 열기에 심 여사는 화들짝 놀라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다가 대청마루 위로 쿵 하고 넘어졌습니다. 온 집안이 벌집을 쑤신 듯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누구는 아이고머니나 소리치고 누구는 부랴부랴 젖은 수건을 가지러 뛰어갔으며 또 누구는 심 여사를 닦아주느라 옷을 잡아당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성훈은 허둥지둥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며 저를 향해 사납게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지아나, 너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뜨거운 국물을 부어. 너 제정신이야. 저는 그에게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난장판과 요란한 욕설들을 뒤로 한 채 저는 발길을 돌려 촌스러운 빨간색으로 장식된 신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저는 입고 왔던 평상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제 개인 소지품과 신분증,
결혼 지참금 전액이 들어있는 가방, 그리고 작은 캐리어를 모조리 챙겼습니다. 이 집에는 이제 두 번 다시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 밖으로 곧장 걸어 나갔습니다. 몇몇 친척이 앞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제 단호하고 차가운 눈빛에 기가 눌려 뒷걸음질치며 길을 내주었습니다. 대문을 나선 저는 골목 어귀에 정차해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기사님께 당장 친정으로 가달라고 말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어제 시작되었고 오늘 점심때 공식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차가 달리는 내내 쓰디쓴 고통과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부모님께서는 툇마루에 앉아 저녁 식사거리를 위해 콩나물을 다듬고 계셨습니다. 어제 시집간 딸이 벌써 캐리어를 끌고 돌아온 데다 얼굴 한쪽이 5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피우시던 곰방대를 땅에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머니는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딸의 뺨에 난 붉은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우리 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떤 놈이 우리 지안이를 이 지경으로 때렸어. 응?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토록 억누르고 세워두었던 강인함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부모님 품에서 그동안의 억울함을 몽땅 쏟아냈습니다. 시동생의 밥그릇 사건부터 시어머니의 불꽃 같은 따기, 그리고 제가 남편이라 불렀던 그 남자의 비겁함까지 모든 일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의 이마에는 푸른 핏대가 섰습니다. 아버지는 단단한 나무 테이블을 쾅 내리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애지중지 키워서 가르쳤지. 남의 집구석에서 쓰레기 취급이나 받으라고 보낸 거 아니다. 너는 그냥 집에 있어라. 아빠는 당장 이혼하는 거 찬성이다. 윗물부터 썩어 빠진 그런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집안에서는 단 하루를 더 살아도 평생 고생뿐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다독여주는 기적의 안정제와도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에게는 가족이 있고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 끔찍한 악연의 끈을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고 새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녀 시절을 보냈던 작은 방에 익숙한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낮에 겪은 끔찍한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아 도저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득했습니다. 성우는 대체 왜 그렇게 태도가 순식간에 돌변했을까요? 연애할 때 그는 항상 차분하고 다정다감하며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결혼을 승낙했던 것입니다. 결혼이란 정말 사랑의 무덤인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첫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이자 무척 눈치 빠르고 예리한 수아였습니다. 수학이 넘어 수아의 목소리는 미친 듯이 달리기라도 한 것처럼 가쁘고 다급했습니다. 지안아, 너 지금 어디야? 내 말 잘 들어. 진정하고. 성훈이 그 자식, 네가 아는 것처럼 번듯한 놈이 아니야. 내가 뒷골목 쪽 지인 통해서 엄청난 소식을 알아냈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고 불길한 예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나 지금 친정집이야. 어제 일이 길었는데 나 곧 이혼할 것 같아. 무슨 일인지 돌려 말하지 말고 다 말해봐. 수화기 너머에서 안도의 한숨이 들려왔고 수아는 목소리를 낮추며 소름 끼치는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너네 집에 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지안아, 성훈이 그 자식 중증 불법 스포츠 토토 중독자야. 은행부터 불법 사채까지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내일 당장 조폭 사채업자들이 그 집으로 빚 받으러 들이닥칠 판이라고. 그 집구석 식구들이 덫을 놓은 거야. 너희 집안이 여유가 좀 있다는 걸 알고 너랑 결혼한 목적이 바로 내 지참금이랑 예물 비용 1억 5천만 원을 빼돌려서 그 자식 빚을 갚으려는 거였다고. 너 그 돈 아직 그놈한테 안 넘겼지? 수아의 한마디 한마디가 쇠망치처럼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고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습니다. 단정하고 선량해 보였던 가족에 대한 모든 완벽한 그림이 갈기갈기 찢겨나가고 더럽고 잔인한 진실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첫날부터 일부러 기를 죽이며 핍박했던 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제 의지를 꺾어서 제가 얌전히 모든 재산을 넘기게 하려는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성은의 무심했던 태도 역시 나약함이 아니라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 결혼의 행복마저 헐값에 팔아넘길 수 있는 사기꾼의 본성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이불을 걷어차고 책상 구석에 던져둔 가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 주머니의 지퍼를 열고 작은 지갑을 뒤졌습니다. 제 명의로 된 파란색 은행 체크카드와 적금 통장이 얌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서야 저는 길고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보태주신 자금과 시댁에서 건네받은 지참금을 합친 총 1억 5천만 원의 돈은 모두 제 개인 계좌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두 사람의 약속대로 어젯밤에 이 카드를 성운에게 맡겨 공동으로 관리하게 했어야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골아떨어지는 바람에 넘겨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운 좋은 우연이 저를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저는 지갑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악독함에 대한 분노와 제 자신의 순진함이 한심해서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아가씨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집안의 사악함은 끔찍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다시 들어 수아에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돈 지켰어. 수아야, 정말 고마워. 이제 그 집구석의 진짜 낯짝을 다 알게 됐어. 걔네들이 내 돈을 못 빼앗았으니 절대 이대로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제 예상대로 단 2시간 뒤 골목 밖에서부터 시끌벅적한 욕설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루로 나가보니 심여사가 이마에 얇은 거즈를 붙인 채 시댁 친척 몇 명을 대동하고 기세등등하게 저희 집 대문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앞면이 뒤집힌 패가 던져졌고 이번에는 저도 절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찢어질 듯 날카로운 욕설이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들고 미처 한 숟갈도 뜨기 전에 심여사의 그 앙칼진 목소리가 또박또박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집 철문 앞에 서서 이마에는 하얀 거즈를 붙인 채 양손을 허리에 짚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대여섯 명의 시댁 친척들이 험악한 표정을 짓고 마치 싸움이라도 하러 온 듯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이 문을 빠끔히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고 수군거리는 소리는 갈수록 커졌습니다. 재석 영감 부부, 당장 낯짝 좀 내밀어 보시지. 이웃분들, 세상에 어느 천지에 시집 온 지 하루도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얼굴에 펄펄 끓는 물을 들이붓고 결혼 자금 1억 5천만 원을 들고 튀는 년이 다 있습니까? 이 사기꾼아, 이 집구석에 돈 돌려놓고 이혼을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자 아버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셨습니다. 밥그릇을 내동댕이 치고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셨지만 어머니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속 깊은 곳으로 분노를 억누르고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이 일은 저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제가 직접 해결해야 하며 부모님께서 사기꾼이라는 누명을 쓰게 둘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고 굳건한 발걸음으로 마당으로 나아가 심여사의 도끼 품은 눈빛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옛 시어머니는 제가 나타나자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가장 독한 말들로 패악을 부렸습니다. 저희 가족이 시댁을 함정에 빠뜨렸고 제가 결혼 지참금을 노리고 핑계를 만들어 돈을 싸들고 도망친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모함했습니다. 뒤에 있던 친척들도 거들며 당장 지참금과 예물을 다 돌려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생쇼를 하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숨이 차서 욕설이 잦아들기를 기다린 뒤에야 저는 비웃음을 흘리며 주변에서 구경하던 이웃들까지 똑똑히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경찰 운운하며 협박하지 마시죠. 똑똑히 알아두세요. 지참금과 예물 비용은 양가에서 제 비상금으로 주신 돈이고 현재 제 명의의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댁 돈은 단 한 푼도 훔치지 않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당장 그 돈을 싸들고 나왔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고 싶으신가요? 어머니의 귀한 아들내미가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사채 빚을 얼마나 졌는지 직접 물어보시죠. 불법 사채와 스포츠 도박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심여사의 안색은 일순간 변했고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대신 몹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을 더듬거렸지만 저는 그녀가 입을 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성훈 씨가 빚더미에 앉아있고 조폭들이 집으로 빚 받으러 들이닥칠 거란 걸 알면서도 아들의 빚을 갚아주려고 제 통장에 있는 1억 5천만 원을 노리고 서둘러 결혼을 서두르셨잖아요. 어제 트집을 잡아 저를 괴롭힌 것도 제 길을 죽여서 순순히 은행 카드를 바치게 하려는 수작이었죠. 유감스럽게도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같이 오신 친척분들은 장손이 도박 중독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셨나 봅니다. 제 말을 들은 친척들은 놀란 얼굴로 의구심에 찬 채 심여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서로 이 이야기의 진위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자신의 민낯이 폭로되자 심여사는 부끄러움이 극에 달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제 얼굴을 핥히려 달려들었지만 제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거대한 그림자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나무 줄기처럼 굵은 나무 지팡이를 어깨에 맨 아버지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나오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팡이 끝으로 심여사의 얼굴을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을 치셨습니다. 내년이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땐 내가 널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라. 내 가족이 내 딸을 속여서 내 아들놈의 빚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 해놓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여기 와서 행패를 부려? 우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아 딸에게 준 돈 내 놈 아들 빚 갚는데 단 한 푼도 뺏어갈 생각 마라. 당장 우리 집에서 꺼지지 않으면 동네 파출소에 연락해서 업무방해죄로 몽땅 수갑 채워버릴 테니 당장 꺼져. 아버지의 불호령과 성훈의 빚에 대한 진실이 까발려지자 심여사 일당은 진짜로 겁을 먹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눈치를 살피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심여사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편이 아무도 남지 않은 것을 본 심여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된 채 골목을 빠져나가며 의미 없는 저주만 중얼거리다가 재빨리 꼬리를 내리고 사라졌습니다. 철문이 굳게 닫혔고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도 뒤로 한 채 우리 가족에게 모처럼 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심여사를 내쫓은 그날 이후로 시댁과의 골치 아픈 문제들은 잠시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며칠 내내 저는 방 안에 틀어박혀 성훈과 시댁 식구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히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사람의 예상을 벗어나는 얄궂은 갈림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특별히 끓여주신 생선찌개는
아주 먹음직스러웠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지만 웬일인지 생선 냄새를 맡자마자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저를 내려놓고 입을 틀어막은 채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피로와 현기증이 온몸을 덮쳐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따라 들어와 제 등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제 창백한 얼굴을 살피던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성의 직감이 그녀를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곧장 동네 약국으로 달려가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셨습니다. 테스트기를 손에 쥐고 화장실에 있는 5분이란 시간은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명하고 붉은 두 줄이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눈앞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어째서 이 작은 생명은 제 부모가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이 시점에 나타나기로 한 것일까요? 제가 그 끔찍한 집구석에서 벗어나려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요. 이 아이를 낳는다면 불법 도박 중독자이자 사기꾼인 아버지를 두게 될 테고 이 아이의 인생은 대체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지만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은 제 양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는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끌어안았고 우리 모녀는 오열했습니다. 문 밖에서 계신 아버지의 그림자는 10년은 훌쩍 늙어 보였습니다. 고요한 집안에 무거운 한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온 가족이 숨 막히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가라앉히라며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지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아이를 빌미로 저를 괴롭히고 성운의 빚을 갚도록 강요할 것이 뻔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당할 수만은 없어 저는 다음 날 시내의 법률사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사건을 맡은 지수 변호사는 매우 날카롭고 차분하며 심리 파악에 능한 여성이었습니다. 불법 사채 빚부터 폭행, 그리고 막 발견한 임신 사실까지 모든 정황을 들은 지수 변호사는 깍지 낀 손을 만지작거리며 곰곰이 생각하더니 상세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지한 씨,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임신 중인 아내의 일방적인 이혼 소송도 진행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고의로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성운 일가도 돈이 급한 상황이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한 씨 손에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뱃속의 아이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한층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여사같이 촌스럽고 보수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핏줄, 특히 대를 이을 친손자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성운이는 장남이잖아요. 며느리한테는 모질게 굴어도 자기 핏줄은 절대 포기 못할 겁니다. 이 임신 사실을 협상 카드로 쓰세요. 조정 기일에 나가서 성운이가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낙태 수술을 하겠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손주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심리를 정확히 타격하세요. 대가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심만이 그들이 순순히 지한 씨를 놔주게 만들 겁니다. 지수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내 아이를 미끼로 삼아 협박을 하다니 엄마로서 너무나도 잔인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서 마음이 약해져 아이를 향한 애정과 연약함을 내보인다면 시댁 식구들은 그 약점을 파고들어 뼛속까지 저를 물어뜯을 것이었습니다. 제 청춘을 도박꾼과 함께 묻어버릴 수는 없었고 온갖 사기와 잔인함이 난무하는 환경에서
제 아이를 태어나게 할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지수 변호사의 계획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치열한 심리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조정 기일로 부부를 소환한 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껴 곧 거센 비가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신분증과 수아가 구해준 성운의 대출 서류, 그리고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태아 초음파 사진을 챙겼습니다. 부모님께서 동행하려 하셨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저만의 싸움이었고 제가 직접 맞서 그 남자와의 모든 악연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성우는 3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턱수염이 덕룩하고 꾀죄죄한 몰골로 법원 복도를 걸어왔는데 옷에서는 싸구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 초라한 몰골과는 반대로 그의 태도는 몹시 거만했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는 저를 보자마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옆에 털썩 주저앉더니 건방지게 다리를 꼬고 다리를 떨었습니다. 네가 이혼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아? 솔직히 말해서 나 지금 불법 도박으로 2억 원이나 빚졌어. 조폭들이 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한다고. 내가 이 서류에 도장 찍고 싶으면 당장 지참금 1억 5천만 원 내놔. 돈 없으면 평생 묶여 살 각오나 하라고. 내가 편하게 못 살면 너도 좋은 꼴은 못 볼 줄 알아. 성운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들은 독사의 맹독과도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제가 속은 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고 가족의 명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그저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돈을 뜯어낼 생각뿐이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를 보며 저는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화를 내지도 울지도 않고 차분하게 가방을 열어 흑백 초음파 사진을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성훈 씨, 똑똑히 봐. 나 지금 임신 6주 차야. 이 아이가 바로 당신 핏줄이라고. 성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다크서클이 짙은 눈을 크게 뜨고 의사의 소견이 적힌 종이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종이를 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도박 중독자의 탁한 눈동자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섬뜩한 표정으로 낄낄 웃으며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치명적인 약점을 잡았다고 확신한 듯 했습니다. 아하, 배가 불렀다 이거지? 그럼 넌 더더욱 이혼 못해. 남편 버리고 임신까지 한 여자를 누가 거들떠나 볼 것 같아? 눈치껏 내 빚 갚을 돈이나 내놓고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내가 널 멀쩡히 살게는 해줄 테니까. 저는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똑바로 쳐다보며 빙산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착각하지 마, 성훈아. 내가 이 사진을 꺼낸 건 너를 붙잡거나 동정심을 구걸하려는 게 아니야. 정확히 5분의 시간을 줄게. 네가 지금 당장 이혼 합의서에 사인하고 날 놓아주든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곧장 병원으로 가서 당장 입에 속에 애를 지워버리든가 둘 중 하나야. 너 같은 도박꾼 쓰레기를 아빠로 둔 채 태어나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내 자식을 죽인 죄인이 되겠어. 성훈의 오만함과 뻔뻔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괴물을 보는 듯한 눈으로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평소 순종적이고 조용했던 제가 이렇게 단호하고 잔인한 말을 내뱉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제 결연한 눈빛은 그의 가족과의 연을 끊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남아 선호 사상이 깊고 손자를 간절히 원하던 시댁의 맹점이 한순간에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평정심을 잃은 성우는 급히 전화를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공포에 질린 심여사의 목통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당장 도장 찍어줘라. 성훈아. 우리 손주는 살려야지. 우리 집에 너 하나뿐인 아들인데 며느리야 딴 여자 얻으면 되지만
우리 핏줄은 절대 안 된다. 애 죽게 놔둘 순 없어. 얼른 사인하고 나중에 애나 뺏어와. 빨리 도장 찍어. 심 여사의 발악은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를 넘게 했고 성운의 알량한 고집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위에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운은 마지못해 협의이혼 신청서 구석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받아들고 서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고이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바위가 치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조정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복도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답답한 공기를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결혼이라는 족쇄에서 공식적으로 해방되었고 험난하지만 완전한 자유가 있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제 얼굴을 차갑게 때렸지만 살갗의 차가움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합의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저는 자유를 되찾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고 기사님께 돈의 산부인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차에 앉아 아직 평평한 배를 무의식적으로 쓰다듬으며 엄마로서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핏줄을 포기하기로 한 결정은 제 20여 년 인생에서 저지른 가장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는다면 불법 도박 중독자 아버지와 사악한 할머니를 둔 채 끝없는 비극의 늪으로 밀어넣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눈을 꼭 감고 아직 형태도 갖추지 못한 작은 생명에게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아가, 미안해. 이번 생에 우리는 인연이 아닌가 봐. 부디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에서 다시 태어나렴. 병원 복도에서는 소독약 냄새와 서두르는 발걸음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수납을 마친 저는 수술실 문 앞 대기석에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다양한 표정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표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납 덩어리를 매단 듯 무거운 발걸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과정은 금방 끝났지만 육체적인 고통과 영혼이 텅 빈 듯한 공허함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회복실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제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성훈과 그의 가족과의 마지막 끈은 이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몸을 추스르고 병원비를 계산한 뒤 산산조각 난 마음이지만 굳은 결의를 품고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을로 돌아와 보니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갓 시집간 며느리가 하루 만에 캐리어를 싸서 친정으로 돌아가 시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부었다는 이야기는 골목과 시장 곳곳에서 가장 뜨거운 가십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돈도 못 뜯어내고 강제 이혼까지 당해 분통이 터진 심여산의 가족은 제가 행실이 불량하고 난잡한 여자라며 온 동네에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제가 외도를 했고 의도적으로 시댁의 함정을 파서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을 챙겨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꾸며냈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이웃 사람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수군거렸습니다. 제 어머니는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사람들의 날선 시선과 등 뒤에서 쏟아지는 손가락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시던 아버지는 묵묵히 툇마루에 앉아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고요한 밤이 되면 길고 무거운 한숨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무렵 수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깡패를 대동하고 빨간 페인트통과 몽둥이를 들고 이웃 마을에 있는 심여산에 집 대문을 때려 부수고 난장판을 만들며 빚독촉을 했습니다. 성우는 제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한밤중에 야반도주를 했고 집에 남겨진 심여사와 시동생이
모든 후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집구석은 깡패들의 보복이 두려워 하루 종일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며 사는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전혀 통쾌하지 않았고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빚과 원한의 소용돌이가 간접적으로 저희 가족의 명예까지 진흙탕에 처박았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부모님이 딸 하나 잘못 둔 죄로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것을 보니 찢어질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고향에 머무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입방아가 잦아들고 부모님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제가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이 동네에 하루라도 더 있으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예요. 저 때문에 두 분이 험한 말 듣는 거 더는 못 보겠어요.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을 구하려고요. 대학 졸업장도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으니 저 혼자서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두 분은 고향에서 건강 챙기시며 잘 계세요. 모든 게 조용해지면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피우던 담배를 끄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딸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던 겁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며 서둘러 제 옷가지를 챙기고 서울에서 식비라도 아끼라며 장조림과 참깨 가루 반찬들을 캐리어에 우겨 넣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채거치기도 전에 저는 낡은 검은색 캐리어를 끌고 충남 부여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독설과 가혹한 시선, 비극으로 가득 찼던 청춘의 한 페이지를 뒤로 한 채 저는 수많은 빌딩 숲과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버스가 남부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서울의 초여름 더위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후덥지근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경적 소리가 귀를 때리는 복잡한 인파 속에서 캐리어를 끌고 걸었습니다. 인터넷 지인의 소개로 저는 관악구 신림동의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구한 방은 3평 남짓한 공간에 시멘트 슬레이트 지붕이 덮여 있었고 접이식 침대 하나와 낡은 선풍기 한 대, 그리고 작은 취사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첫날 밤, 지붕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 탓에 저는 등을 흠뻑 적시며 뒤척였습니다.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외로움과 서러움이 밀려왔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방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경상계열 우등 졸업장으로 사무직에 취업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며 거절당하기도 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자라 임신과 출산이 걸림돌이 될 거라며 꺼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가져온 돈은 점점 바닥을 보였고 식사는 매일 흰쌀밥에 어머니가 싸주신 밑반찬이 전부였습니다. 절망감이 들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슬픈 눈빛이 떠올라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중견 수출입 회사의 사무보조직 구인 공고를 보고 면접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를 면접 본 분은 수연 인사총무팀장이었습니다. 마흔 즈음 되어 보이는 수연 팀장님은 온화한 얼굴에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매우 맑은 눈망울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제 이력서를 훑어본 그녀는 딱딱한 실무 경력을 따져 묻기보다는 저의 생활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깊은 신뢰감을 느끼며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오게 된 슬픈 사연의 일부를 그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수연 팀장님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이력서, 철을 옆으로 밀어두고 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무행정직은 뛰어난 천재성보다는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끈기가 필요한 자리예요. 저는 지한 씨에게서 인생을 다시 시작하려는 굳은 결의를 보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세요. 초봉은 높지 않겠지만 일을 잘해주신다면 회사에서도 섭섭하지 않게 대우해 드릴 겁니다. 수연 팀장님의 말씀은 제 마음속 메마른 땅을 적시는 시원한 한 줄기 샘물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열정과 신중함을 다해 업무에 임했습니다. 문서 작성부터 파일 정리, 비품 관리, 타부서 지원까지 모든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항상 회사에 일찍 출근해 청소를 하고 물을 끓이고 차를 탔으며 가장 늦게 퇴근하며 전기와 문단속을 점검했습니다. 저의 성실함은 동료들, 특히 수연 팀장님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수연 팀장님은 단순한 직장 상사가 아니라 마치 든든한 큰언니 같았습니다. 제가 치안이 안 좋고 허름한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의 집과 가깝고 가격도 합리적인 훨씬 더 넓고 깨끗한 방을 대신 구해주었습니다. 집주인이 팀장님의 지인이었던 덕분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그녀는 저를 집으로 불러 함께 밥을 먹으며 서울식 요리법을 알려주고 직장 생활의 노하우나 처세술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제 마음의 상처도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웃음을 되찾았고 저를 위해 새 옷 몇 벌을 사고 얼굴을 환하게 보이게 할 화장품도 샀습니다. 제 삶은 점차 궤도에 오르며 안정되고 평온해졌으며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폭풍우가 이제 완전히 뒤로 물러갔다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직장 생활이 3개월째 접어들 무렵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는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고향 친구 수아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수화기 너머 수아의 목소리는 도로의 자동차 소음과 섞여 극도로 다급했습니다. 지아나, 너 뉴스 들었어? 성훈이 그 자식 경찰에 잡혀갔어. 오늘 아침 경찰이 집에 들이닥쳐서 사기 및 재산 피해 혐의로 구속영장 집행했대. 마을 사람들 땅 문서를 위조해서 도박빚 갚으려고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걸린 거야. 온 동네가 지금 뒤집어졌어. 저는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채와 불법 도박의 끝이 파멸이라는 건 예상했지만 무고한 이웃들의 재산까지 사기를 칠 정도로 대담할 줄은 몰랐습니다. 법은 누구도 피해가지 않으니 그가 감옥에 가는 것은 결국 자업자득이자 인과응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푹 쉬고 수아에게 상황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부탁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놈의 일은 이제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우리는 이혼했고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심여산의 가족의 뻔뻔함을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약 이틀 후 1층 로비 데스크에서 회사 우편물을 챙기고 있을 때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건물의 강화 유리문을 밀고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심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고 옷차림은 남루했으며 머리는 새집처럼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과 공포가 역력했습니다. 어떤 기막힌 수를 썼는지 제 옛 대학 동창들을 수소문하거나 고향 사람들을 미행해서 제가 일하는 회사 주소를 정확히 찾아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발견하자 심여사의 눈빛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경비원들의 당황한 시선과 로비를 오가는 수십 명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달려들어 제 블라우스 자락을 꽉 움켜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통곡했습니다. 지아나, 내가 이렇게 빌마. 제발 우리 성훈이 좀 살려다오. 그놈 경찰에 끌려갔어. 죄질이 무거워서 십몇 년은 감옥에서 썩어야 한대. 그래도 하루라도 부부의 연을 맺었던 사이 아니니 네가 결혼 자금 1억 5천만 원 아직 가지고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성훈이 빚 좀 갚아주고 합의 좀 보게 해줘. 네가 안 도와주면 우리 집안은 이제 끝장이야. 며느리야.
1층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리는 심여사의 통곡 소리에 건물 내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던 저희 회사 동료 몇 명도 발걸음을 멈추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심 여사는 옷자락을 끄집어 당기는 것으로 모자라 갑자기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제 두 다리를 꽉 끌어안고 바닥에 머리를 쿵쿵 찌으며 생떼를 썼습니다. 노모가 울며 매달리며 쏟아내는 애원 섞인 통곡의 사정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은 저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천하의 불효막심한 며느리 보듯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곳에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 몰리자 분노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굴욕이 떠올랐고 시댁에 들어간 첫날 그녀가 날렸던 불꽃 같은 따기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제 돈을 뜯어내 자기 천하의 몹쓸 아들을 구하려는 가스라이팅 쇼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되찾고 온 힘을 다해 제 다리에 매달린 앙상한 심여사의 손을 떼어낸 뒤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했으며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여사님, 일어나시죠. 여기서 연극은 그만하세요. 저와 당신 아들은 이미 이혼했습니다. 법원에서 명백히 판결이 났고 서류에도 똑똑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제 돈은 저희 부모님이 주신 거고 당신 집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당신 아들이 도박을 하고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국가의 처벌을 받아야죠. 이런 데서 눈물 흘리는 척 연기하며 제가 범죄자의 빚을 대신 갚게 하려는 헛수고는 마시죠. 저는 당신 아들 때문에 저를 짓밟았던 그 집구석에 단돈 10원 한 장 보탤 의무도 없고 그럴 마음도 절대 없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심여사는 상황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확 바꿨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뚝 그치고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세상에서 가장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고 제가 천벌을 받을 거라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 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저는 가까이 서 있던 건물 경비원 두 분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경비원님, 이 여자분 좀 밖으로 내보내 주시겠어요? 저희 직원도 아니고 방문 예약도 없는 사람인데 여기서 난동을 피워서 건물 보안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은 즉시 다가와 심여사를 로비 밖으로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저항했고 인도 밖으로 완전히 쫓겨날 때까지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모든 소음이 차단되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옷 매무새를 가다듬고 주변 동료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위층에서 내려오다 상황의 끝부분을 지켜본 수연 팀장님은 다가와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다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이겨냈고 한때 연약하고 순종적이었던 소녀 지아는 완전히 죽었으며 그 자리에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지킬 줄 아는 강인한 여성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냈습니다. 서울에는 여름을 알리는 소나기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었습니다. 사무실 업무는 여전히 순조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심여사를 회사 로비에서 내쫓은 그날 이후 저는 그녀가 단단히 겁을 먹고 제 일상을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악독함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도덕적 한계를 훌쩍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팀장님께 제출할 주간 보고서를 마무리하느라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제 책상 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의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저는 서둘러 양해를 구하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귀에 전화를 대자마자 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당장 고향으로 내려와라. 내 할머니가 지금 읍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혈압이 갑자기 너무 올라서 의사가 많이 위험하대.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올해 80대가 훌쩍 넘으신 친할머니는 몸도 약하시고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의 따뜻한 품과 옛날 이야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저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덜덜 떨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한 채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너희 아빠랑 내가 밭일하러 나가서 집이 비어 있을 때 할머니 혼자 마루에서 나무를 다듬고 계셨거든. 근데 서울에서 내려온 그 독사 같은 심여사년이 대체 무슨 약을 잘못 처먹었는지 작정을 하고 우리 집 대문 앞까지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난리를 친 거야. 너더러 집안 말아먹는 재수없는 년이라느니, 행실이 더러운 악독한 며느리라느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네가 일부러 성훈이 감옥 가게 덫을 놓고 돈 몽땅 훔쳐 도망갔다고 모함을 한 거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가셨어. 연세도 많으시고 기력도 없으신 분이 심여사 그 미친년이 자기 손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쏟아내는 걸 들으시고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 한마디 못하시고 그대로 마당에 쓰러지신 거야. 이웃 사람들이 발견하고 부랴부랴 119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여기까지 듣자 제 몸속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인내심은 한계를 넘었습니다. 제게서 돈을 뜯어내지 못한 심여사가 그 화풀이를 아무 저항 능력이 없는 늙은 할머니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 짓은 비열함을 넘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즉시 사무실로 돌아가 수연 팀장님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 며칠 연차를 쓰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팀장님은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을 보더니 긴 말 묻지 않고 바로 휴가를 승인해주며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 택시를 타고 남부터미널로 달려가 충남 부여로 향하는 가장 빠른 버스에 올랐습니다. 고속버스 창밖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내내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두 손을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단 1초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집구석의 사악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읍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밖이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소독약 냄새에 덩달아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중환자실 문 앞 의자에 넋을 잃고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고개를 든 아버지의 두 눈은 피로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제 어깨에 기대어 엉엉 우셨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할머니께서 고비는 넘기셨지만 고령이신데다 방금 받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입원하여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온갖 수액줄을 꽂은 채 병상에 힘없이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니 억장이 무너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죄책감이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부모님께 할머니 곁을 지켜달라 부탁한 뒤 옷과 세면도구를 챙기러 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져온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수아가 예전에 보내준 사진, 문자 메시지, 은행 거래 내역 등 모든 파일을 내려받았습니다. 그것들은 성훈이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해 사채를 쓴 증거, 그가 돈을 갈취하려던 문자 내용, 그리고 그의 은밀하고 사기적인 불법 거래 내역들이었습니다. 저는 읍내 복사 재본소에 가서 이 모든 서류를 두껍게 복사하고 스테이플러로 단단히 찍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심여사의 집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자랑거리였던 그 2층 양옥집은 이제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철문에는 비톡촉을 알리는 시뻘건 페인트 글씨들이 어지럽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심여사가 빼꼼히 문을 열었습니다. 저를 본 그녀의 안색은 파랗게 질렸다가 붉게 달아오르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녀가 욕설을 퍼부으려 입을 떼는 순간 저는 그녀의 얼굴에 묵직한 서류 더미를 정통으로 집어던졌습니다. 묶인 종이들이 마당 바닥으로 흩뿌려졌습니다. 주워서 똑똑히 읽어보세요. 제가 참다 당신네 가족들이 얌전히 살기를 바라며 멀리 피해줬는데 오히려 절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시네요. 감히 우리 할머니를 건드려 쓰러지게 만들어? 당신은 내가 이 집구석을 박살낼 방법이 없을 줄 아시죠? 그 종이 더미 안에 당신 귀한 아들내미의 은행거래 내역, 불법 토토, 고리대금 사채 쓴 증거 다 들어있어요. 다른 사람 돈 사기쳤다고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싹 다. 똑바로 보세요. 심여사는 벌벌 떨며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 몇 장을 주워 들었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거래 숫자와 메시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입술은 달싹거렸으나 아무 말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비수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앞으로 당신이든 당신네 집구석 인간이든 우리 집 근처에 얼씬거리기만 해봐. 우리 부모님과 할머니에 대해 입방아를 찍기만 해봐요. 그럼 이 모든 서류 원본을도 경찰청 수사과에 그대로 넘길 테니까 남의 돈 사기친 죄에다가 불법 도박 조직 가담죄까지 합치면 몇십 년 형량이 떨어지는지 알기나 해요? 당신 아들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줄 거고 당신도 명예훼손이랑 무고죄로 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내 말이 장난 같아. 저의 무서운 분노와 빼박 불가능한 증거들은 심여사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오만함마저 완전히 박살 내버렸습니다. 그녀는 핏기가 하나도 없는 얼굴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허옇게 질린 눈동자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된 불개미 떼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벌 떨며 주저앉아 있는 그 악독한 여자를 뒤로 한 채 저는 몸을 돌려 골목길을 빠져나오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컴컴한 집을 어둠이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가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의 건강은 차츰 안정되었고 의사의 퇴원 허락을 받아 집으로 모시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회사에 일주일간 재택근무를 신청하고 고향에 남아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그날 밤의 서늘한 경고 이후로 성운의 가족들이 주제 파악을 하고 입을 다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뻔뻔한 집안의 악독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성운 대신 저희 가족이 평온하게 지내는 꼴을 눈뜨고 못 보겠다며 앙심을 품은 시댁 친척들이 나서서 이번엔 SNS에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아가 헐레벌떡 저희 집으로 뛰어오며 커다란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던 그녀는 저를 마당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곧바로 페이스북 앱을 켰습니다. 지아나, 이것 봐봐. 성운이네 집구석 인간들 진짜 미쳤어. 가계정 파서 알바들 풀고 충남 지역 맘카페랑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널 욕하는 글을 도배해놨어. 회원수 몇십만 명 되는 곳에 다 올렸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봐봐. 저는 스마트폰을 받아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자극적인 굵은 제목으로 쓰인 익명의 장문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부여에 사는 지안이라는 며느리가 결혼한 지 하루 만에 본색을 드러내 수억 원대 지참금과 예물을 싹 다 가로채 서울로 도망쳤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글쓴이가 이 며느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남편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우울증에 빠뜨려 도박에 손을 대게 만들고
결국 감옥에까지 가게 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꾸며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공유와 네티즌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상스러운 말로 욕했고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부모님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허위 사실과 악의로 가득 찬 그 글들을 보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대중의 입방아는 실로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익명의 네티즌들은 근거 없는 찌라식을 하나만 믿고 한 여성의 명예를 기꺼이 짓밟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시던 어머니는 저와 수아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캐물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으신 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하셨고 아버지는 침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묵묵히 담배만 태우셨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우리 집안의 명예가 키보드 뒤에 숨은 비겁한 자들에 의해 오물투성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침묵한다면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버릴 것입니다. 부모님이 밖에서 고개를 숙이고 다니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결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아야, 도와줘. 내 개인 SNS에 반박글을 써서 똑같은 커뮤니티 게시판에 싹 다 올릴 거야. 저놈들이 흑백을 뒤바꾸는 꼴을 더는 못 보겠어. 수아가 고개를 강하게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시간을 들여 가장 상세하고 진실하며 증거가 확실한 해명 글을 작성했습니다. 시집간 첫날 시동생 수발을 강요받고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에게 따귀를 맞은 일부터 차근차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제 얼굴에 선명하게 찍힌 5 손가락 자국과 부어오른 뺨을 찍어둔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 캡처본, 성운이 조폭들에게 돈을 빌려 도박한 메시지 캡처 화면, 그리고 결혼 전부터 도박 빚이 있었다고 실토한 문자들을 몽땅 공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의 이혼 합의서, 사진과 성운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영장 서류까지 첨부했습니다. 저는 전시댁 식구들을 향해 욕설이나 비난을 퍼붓지 않고 그저 진정성 있는 문체로 썼습니다. 사기 결혼을 당하고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일어서 자유를 되찾은 한 여성으로서 겪은 진실만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빼박 불가한 은행 내역과 경찰의 붉은 도장이 찍힌 구속영장 등 명백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네티즌들은 본능적으로 눈치가 빠릅니다. 증거 자료를 확인한 사람들은 누가 피해자 행세를 하며 대중을 기만했는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여론은 급격히 바뀌어 수천 개의 댓글이 억울하게 핍박받은 며느리인 저를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성운의 가족을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으며 폭력적인 시어머니와 도박꾼 남편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애초에 올라왔던 가짜 폭로글은 네티즌들의 신고 폭탄을 맞아 커뮤니티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치욕을 당한 성운의 친척들은 네티즌들의 악플 세례를 견디지 못하고 모든 개인 SNS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야 했습니다. 맹렬한 대중의 여론이 마침내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부모님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고 밖에 나가셔도 이웃들의 의심스러운 눈초리 대신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결백을 증명하고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씻어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분노가 현실 세계에서 더 끔찍한 사건의 도화선이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SNS에서의 승리는 우리 가족에게 잠시나마 평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을 이웃들도 제 사정을 다 이해하게 되었고 더 이상 쑥덕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역시 건강을 회복하셔서 마당을 지팡이 짚고 산책하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안심하고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가 다시 출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려던 바로 그날 아침,
어둠 속에서 날아온 치명적인 기습처럼 뜻밖의 재앙이 우리 가족을 덮쳤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드릴 소고기 곰탕거리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읍내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장은 큰 사거리에 있어 아침부터 사람들도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가 장을 다 보고 자전거를 돌리려던 찰나 문신을 한 험악한 인상의 조폭무리가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 불량배 무리의 우두머리는 다름 아닌 용식이었습니다. 용식은 심 여사의 친동생이자 성운의 외삼촌으로 동네에서 빚 독촉과 이권 개입을 일삼는 질 나쁜 사채업자로 악명이 자자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올린 해명 글은 성운의 가족을 망신준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들의 불법 사채 고리대금업 조직을 폭로하게 되어 용식의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네티즌들의 욕을 먹어 체면이 깎이고 사업까지 위태로워진 것에 앙심을 품은 용식은 제 아버지에게 안갚음하기로 한 것입니다. 용식은 씩씩거리며 다가가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으며 누난의 집안을 풍비박산낸 책임을 저희 가족에게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소 온화하시지만 굉장히 강직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겁먹지 않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너희 집구석이 내 딸을 속였으니 법의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 라며 단호하게 맞서셨습니다. 아버지가 굽히지 않자 화가 난 용식은 주먹을 휘둘러 아버지의 얼굴을 세게 가격했습니다. 덩치 큰 건달의 주먹에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아스팔트 바닥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자전거가 쓰러지고 장 봐오신 고기와 채소들이 사방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용식은 쓰러진 아버지의 몸을 발로 몇 차례 더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말을 남긴 채 주변 사람들이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일당들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같이 장을 보러 가셨던 이웃 아주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을 때 제 발밑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짐 가방을 팽개치고 어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읍내 보건소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서 하얀 매트리스 위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본 순간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찔러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 한쪽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고 피가 배어나오는 입가는 의사가 조심스레 거즈를 덧대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옷은 진흙과 흙먼지로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달려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통증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애써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토닥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갈라진 목소리지만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괜찮다, 지안아. 찰과 상일 뿐이니 너무 걱정 마라. 저놈들은 수가 많다고 나이 먹은 사람한테 행패나 부리는 놈들이다.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쟤들이 우리 집에 어떻게 하겠어.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출근해라. 일에 지장 생기면 안 된다. 제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 차오른 죄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혼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내가 저들을 폭로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이런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을 텐데, 평생 남에게 원한 살 일 없이 선량한 농부로 살아오신 분이 노년의 백주대낮 조폭들에게 짐승처럼 매를 맞으시다니요. 딸을 지키고 딸의 행복을 응원해 주신 대가로 아버지는 너무나 참혹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저는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제 뺨에 비벼댔습니다. 제 안의 억울함은 이제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했습니다. 그동안은 도망치고 법과 여론에 기대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용식 같은 깡패 쓰레기들에게는 인내심이나 상식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폭력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부류였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불효녀가 아빠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약속할게요.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아빠의 억울함을 갚아드릴게요. 저놈들이 괴롭히는 거 이제 끝낼 거예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보건소 복도로 나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얼굴은 무섭게 굳어졌고 눈빛은 단호하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네 양아치들의 동향을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수아였습니다. 저는 용식의 소굴이 어딘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건방진 놈의 숨통을 끊어놓을 치명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엔 제가 호랑이 굴로 쳐들어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에게 뼈저린 교훈을 가르쳐줄 작정이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진짜 마지막 전쟁이 막 시작되었기에 서울로 돌아가는 일정은 당연히 미뤄졌습니다. 보건소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눈빛과 쓰라리게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제 뇌리를 괴롭혔습니다. 끓어오르던 분노는 이제 날카롭고 서늘한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울고불고 해봐야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식 같은 깡패들은 근육의 힘과 어둠의 인맥을 믿고 선량한 농민들을 협박하며 폭력으로 길을 죽이는 법밖에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순진하고 만만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전화해 용식 일당의 밥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은밀히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읍내 관공서에서 일하는 지인이 많고 눈치도 빠른 수아는 반나절도 채 지나지 않아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서류 파일을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진짜 원인은 인터넷 폭로글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성운이 빠진 불법 스포츠 도박과 고리대금업 조직을 뒤에서 조종하는 진짜 총책임자가 바로 용식이었습니다. 성운이 도박판에 쏟아부은 그 막대한 빚은 전부 용식이 살인적인 고금리 사채의 형태로 조카에게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성운의 계좌에서 중간 대포 통장을 거쳐 결국 용식의 주머니로 들어간 거래 내역을 수아가 모두 추적해낸 것입니다. 자기 조카를 범죄와 빚더미로 내몰아 이득을 챙긴 인간 쓰레기가 바로 외삼촌 용식이었습니다. 이제 성운이 구속되면서 꼬리가 밟힐 위기에 처하자 용식은 필사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저희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며 입막음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손에 쥐고 목숨을 건 위험한 수를 두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매서운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수아의 차를 얻어 타고 읍내 외곽에 있는 용식의 전당포 앞에 내렸습니다. 양철 지붕을 얹은 허름하고 낡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겉에는 금융지원, 급전대출이라고 적힌 녹슬고 칠이 벗겨진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독한 담배 연기가 문 밖까지 뿜어져 나왔습니다. 용식은 낡은 나무 의자에 다리를 꼬고 거만하게 앉아 탁한 녹차를 홀짝이고 있었고 주변에는 문신을 한부하 서너시 모여 돈 내기 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본 용식은 비열하고 건방진 눈빛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턱을 치켜들고 위협적인 말투로 빈정거렸습니다. 그는 오늘 제 발로 여기까지 찾아온 걸 보니 고집불통인 자기 애비 대신 빌려왔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는 당장 인터넷에 올린 글을 내리고 누나 식구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합의금을 물어내지 않으면 내일은 내 애비가 병원에 눕는 걸로 안 끝나고 너희 집구석 전체가 작살날 거라며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옆에 있던 부하들도 그 말에 맞춰 저를 겁주려고 상스러운 욕설과 비웃음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제 아버지를 때린 그 건달의 얼굴을 서늘한 눈빛으로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도발에 대꾸하는 대신 조용히 가방을 열고 깨끗하게 재본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류 뭉치를 용식 앞에 유리 테이블 위로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탁하는 건조한 마찰음에 부하들의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도 일순간 멎었습니다. 용식 씨, 참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우리 가족이 빽없고 만만해서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우리 아빠를 때리셨죠? 자, 그럼 눈 똑바로 뜨고 이 종이들이 뭔지 잘 보시죠. 용식은 미간을 찌푸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두세 장을 넘기기도 전에 그 악랄한 조폭 우두머리의 안색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거만했던 표정은 잿빛으로 질렸고 입술은 덜덜 떨리며 아무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종이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된 내역, 성운에게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 돈을 사기치라고 지시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명백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불법 고리대금 조직이 굴러가는 모든 과정이 흑백 활자로 낱낱이 드러난 것입니다. 용식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에는 아까의 흉포함 대신 극도의 공포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두 손을 테이블에 짚고 얼음장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서류의 원본은 이미 가장 믿을 만한 지인에게 맡겨놨어. 만약 오늘 이후로 나나 내 가족 중 누구 하나 털끝이라도 다치거나 네가 우리 집 반경에 한 발짝이라도 얼씬거리면 이 서류들은 지체 없이도 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직행할 거야. 불법 고리대금업에 불법 도박장 운영 및 지시까지 합치면 내 놈 감옥에서 몇십 년을 썩어야 하는지 계산은 되지? 평생 모은 그 알량한 재산 싹 다 압류당하고 영원히 햇빛 못 보게 해줄 테니까. 감옥이라는 단어에 용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도 서로 눈치만 보며 찍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조폭들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공권력과 법의 철퇴니까요. 용식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아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180도 태도를 바꾼 그는 굽신거리며 더듬거렸습니다. 홧김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다며 제발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자기 밥줄만은 끊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눈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비겁한 인간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아주 명확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첫째, 너와 심 여산의 가족 모두 우리 가족 인생에서 영원히 꺼질 것. 둘째, 오늘 오후 당장 네가 직접 과일 바구니 들고 병실로 찾아와 우리 아버지께 무릎 꿇고 사과할 것. 만약 하나라도 어기면 그땐 자비란 없을 줄 알아. 용식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다며 몇 번이고 맹세했습니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보건소 병실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악명 높은 조폭 두목이 잔뜩 움츠러든 채 커다란 과일 바구니와 비싼 수입 우유 상자를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용식은 아버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히고 개미만 한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조아렸으며 어르신께 손을 댄 죄를 뉘우친다며 자기 뺨을 스스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놀라셨지만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뇌물 같은 선물은 거들떠보지도 않으시고 손을 내저으며 다시는 죄짓지 말고 똑바로 살라며 돌려보내셨습니다. 악당이 고개를 숙이고 용서를 비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 응어리졌던 모든 분노와 한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 가족에게 진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요. 연이은 폭풍우가 가족을 휩쓸고 간 후 제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눈에 띄게 하얗게 센 아버지의 머리카락과 굳은 일로 거칠어진 어머니의 손을 보며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번화한 대도시에서의 명예와 돈도 가족들이 한데 모여 웃고 떠드는 따뜻한 저녁 밥상의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만 몇 시간씩 짬을 내어 허겁지겁 버스를 타고 고향에 내려오는 그런 팍팍한 타향살이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향에 남아 저를 키워준 이 땅에서
새 삶의 터전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서울의 든든한 상사이자 은인인 수연 팀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진심을 다해 사직의 뜻을 전했습니다. 수연 팀장님은 제 깊은 속내를 헤아려 주셨습니다. 원망은커녕 오히려 제 결정에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며 제 강인함이라면 어디서든 훌륭하게 살아갈 거라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팀장님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미련 없이 방을 정리하고 화려하지만 복잡했던 서울을 뒤로한 채 고향행 막차에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목숨 걸고 지켜냈던 유일한 미천인 결혼 자금 1억 5천만 원을 들여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계획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시장, 학교, 면사무소가 밀집한 곳이지만 깔끔하고 질 좋은 국밥 한 그릇 먹을 만한 식당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는 깊고 진한 사골 육수에 부드럽게 푹 삶아진 소고기와 얼큰한 양념장, 무청 시래기를 듬뿍 넣은 뚝배기 국밥을 정말 맛있게 끓여주셨습니다. 그 국물에 깍두기, 국물까지 넣어 먹으면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 이름을 딴 전통 소고기 국밥집을 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부터 뼈를 고고 고생할 저를 걱정하셨지만 제 결연한 눈빛을 보시고는 기꺼이 돕겠다며 승낙해 주셨습니다. 저는 곧장 삼거리 모퉁이에 있는 아담한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낡은 식당을 환하고 깨끗하게 새로 페인트 칠하고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테이블과 편안한 의자, 뽀얗게 빛나는 그릇들을 직접 골라 채워 넣었습니다. 지안내 소고기 국밥이라는 간판이 반듯하게 걸렸습니다. 개업을 앞둔 며칠 동안 저희 가족은 새벽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와 품질 좋은 소고기를 사오셨습니다. 아버지는 큼지막한 가마솥에 불을 떼며 맑고 깊은 육수를 우려내는 굳은 일을 도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양념장을 만들고 고기를 부드럽게 삶아내며 시래기와 물을 알맞게 끓여내는 가장 중요한 맛의 핵심을 책임졌습니다. 개업 첫날, 가마솥에서 펄펄 끓어오르는 뽀얀 국물과 구수한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부드러운 고기와 매콤한 양념장, 푸짐한 대파가 어우러진 뚝배기, 한 그릇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군침 도는 자태를 뽐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시련을 겪어낸 지안이를 응원하겠다며 찾아온 동네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국물을 한 숟갈 떠먹어본 사람들은 그 깊고 깔끔한 옛 장터 국밥의 맛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불과 한 달 만에 제 국밥집은 이 일대에서 가장 붐비는 맛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육수를 끓이느라 옷에 항상 고기 냄새가 배고 육체적으로는 고되었지만 저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싹싹한 미소와 친절한 서비스에 손님들도 제 식당을 편안한 안식처처럼 여겼습니다. 매출은 날로 치솟아 서울 사무직 시절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자식들이 곁에서 살뜰히 챙긴 덕분에 할머니의 병환도 말끔히 나으셨습니다. 하루의 고된 장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밥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울 때면 저는 하늘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제가 그토록 꿈꾸던 평온하고 자유로운 일상이 마침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소리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사람 인생에 많은 굴곡을 품은 채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제가 눈물을 삼키며 그 끔찍했던 시댁을 떠나 맨손으로 식당을 일군 지도 어언 수년이 지났습니다. 지안내 국밥은 이제 아주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고 몰려드는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 직원 2명을 더 채용해야 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부모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결 성숙하고 여유로워졌으며 과거의 슬픔과 근심은 시간의 흐름 속에 말끔히 씻겨 내려가 평화롭고 환한 미소만이 남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식당 앞 가로수 잎사귀 위로 노란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거리의 사람들도 하나둘 발길을 재촉할 무렵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식당 안에는 늦은 식사를 하는 몇 명의 손님만 남아 한산했습니다. 테이블을 행주로 깨끗하게 닦으며 슬슬 마감 준비를 하던 제 시야에 식당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남자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몹시 느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공간에 울리는 무거운 발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제 눈을 의심하며 잠시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바로 성훈이었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고 잘난 체하며 거만하고 무자비했던 그 사내가 지금은 형편없이 망가진 모습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는 비쩍 마르고 얼굴은 새까맣게 탔으며 푹 파인 볼에는 교도소에서 보낸 고된 시간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듬성듬성 짧게 깎인 머리카락 사이로는 흰머리가 수북했습니다. 낡아빠진 옷차림의 소매 끝은 다 해져 있었고 감옥 안에서 싸움에 휘말렸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탓인지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렸습니다. 불과 며칠 전 만기 출소한 그는 땡전 한 푼 없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만 짊어진 채 캄캄한 세상 밖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성우는 감히 식당 안쪽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입구 구석에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그의 움푹 팬 탁한 눈동자는 저를 힐끗 보더니 이내 달아빠진 자신의 신발코를 향해 푹 꺾이고 말았습니다.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으려던 그 탐욕스럽고 오만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자의 초라함과 깊은 자격지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참으로 묘했습니다. 증오나 분노는 끓어오르지 않았고 그를 조롱하거나 욕설을 퍼부을 생각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잘못된 길을 선택한 한 인간의 더섭는 삶에 대한 씁쓸한 한숨만이 속으로 삼켜질 뿐이었습니다. 인과응보는 빗나가는 법이 없었고 그가 저지른 악행에 비해 그가 치른 대가는 이미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성훈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섞여 나오는 그의 쉰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나, 미안하다. 이 사과를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만 빚지고 살았어. 나와 어머니가 너와 내 가족에게 너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줬어. 차가운 감방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매일매일 후회하고 반성했다. 나 같은 놈이 감히 너한테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다는 거 잘 알아. 그저 네가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 한번 보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 한마디 전하고 싶어서 왔어. 건강하게 잘 지내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사과를 남긴 채 성우는 몸을 돌려 절뚝거리며 식당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낙엽이 뒹구는 쓸쓸한 길모퉁이를 돌아 그의 위태롭고 외로운 뒷모습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 났고 늙은 노모는 병마와 싸우고 있으며 정과자 낙인이 찍힌 그의 남은 인생은 고통스러운 속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훈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다가 쥐고 있던 행주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입가에는 한결 가볍고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과거의 모든 굴레와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용서의 미소였습니다. 그의 뒤늦은 사과는 제 청춘에 슬프고도 지독했던 한 페이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었습니다. 모든 원한과 애증의 감정은 가을바람에 깨끗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며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식당 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불을 끈 뒤 셔터를 내렸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께서 따뜻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제 앞에는 찬란하고 자유로우며 사랑이 가득한 나날들만 펼쳐질 것입니다. 저는 가슴을 활짝 펴고 맑고 시원한 저녁 공기를 깊게 들이마신 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따뜻한 집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지안이라는 여성의 삶을 덮쳤던 지독한 폭풍우는 이렇게 영원히 막을 내렸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정이 넘치는 식당에서 평온한 미소를 짓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마도 이 이야기를 통해 여자의 일생이란 맑을 때도 탁할 때도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의와 무자비함, 거짓에 둘러싸여 맹목적으로 참고 인내하기보다는 과감히 일어서서 스스로를 구원하고 운명의 주인이 될 권리가 모든 여성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과 굳건한 신념이야말로 인생의 거센 풍파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운의 가족처럼 남을 짓밟고 비열한 속임수로 악의 씨앗을 뿌린 자들은 결국 혹독한 외로움과 파멸, 그리고 감옥이라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진실하고 관대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할 때 비로소 달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법입니다. 반면 좁고 이기적인 계산은 결국 자기 자신을 어둠의 수렁으로 밀어 넣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깊은 교훈은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쓸쓸히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지안이 미소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어서가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를 내려놓는 것만이 자신의 영혼을 해방하고 평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타인을 용서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